요양원의 새벽은 늘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로 깨어납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창밖으로 번쩍이는 붉은 경광등 불빛을 보며 저는 굳게 닫힌 제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를 진짜 두렵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방금 전 싸늘하게 실려간 그 사람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오늘 내일 하던 중환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자기 발로 꼿꼿하게 걸어 들어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토록 멀쩡하던 사람의 숨을 그리도 빨리 거두게 만든 걸까요? 제 이름은 김상철, 올해 나이 75입니다. 평생 시중은행에서 일하며 지점장으로 퇴직했습니다. 매일 아침 빳빳하게 다려진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해 수십 명의 직원들을 이끌고 실적을 챙기며 30년 넘게 쉼없이 달렸던 사람입니다. 5년 전 아내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고 아들은 대학병원에서 밤낮 없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외과 의사, 딸은 캐나다에 이민 가서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자식 농사 번듯하게 잘 지었고 노후 걱정 없는 그럭저럭 성공한 인생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혼자 남겨진 30평대 아파트는 유난히 넓고 차가웠습니다. 평생을 아침 6시면 눈을 뜨던 습관 탓에 새벽같이 일어났지만 씻고 나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망치질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퇴근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명절마다 무리해서 비행기표를 끊어오려는 딸에게는 미안했습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짐덩어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은 그리 짐을 싸던 날 평생 제 목을 조이는 것 같았던, 그러나 동시에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던 낡은 넥타이 수십 개를 미련 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집을 비워주며 젊은 신혼부부에게 현관 열쇠를 넘겨주던 순간 묘한 허탈감이 밀려왔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들은 짐을 나르며 눈시울을 붉히고 급구 말렸지만 저를 차에 태우고 요양원으로 향하는 그 녀석의 운전석 너머 굽은 등에서 저는 숨길 수 없는 작은 안도감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 자식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길이다. 밥도 주고 청소도 해주는 이곳에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쉬면 된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제게 배정된 1인실은 고급 호텔처럼 깨끗하고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삼시세끼 무얼 먹을지 고민하며 텅 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도 없었고 쑤시는 무릎 관절을 참아가며 청소기를 돌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따뜻한 밥이 나왔고 더러운 옷가지를 내놓으면 빨래부터 다림질까지 완벽하게 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부양하느라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제 어깨가 비로소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수들을 내다보며 저는 여유롭게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로 얻어낸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완벽한 평화. 하지만 그 완벽하게 세팅된 편리함이 사실은 제 영혼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약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일과는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굴러갔습니다. 아침 10시 식사, 10시 간식, 샤비시 점심, 오후 3시 물리치료 혹은 프로그램, 저녁 6시 식사. 이 철저한 규칙 속에서 제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참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만끽했으니까요. 하지만 계절이 한번 바뀌기도 전에 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젖은 소미불처럼 무겁게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또 어떻게 이 긴 하루를 버티나 하는 막막함이었습니다. 평생 달력을 빼곡하게 채웠던 약속과 회의 일정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휴게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창밖으로 지는 해를 멍하니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중요한 결제 서류를 넘기지도 어린 손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요양보호사가 쥐어주는 알약을 입에 털어넣거나 텔레비전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데만 쓰일 뿐이었습니다. 김상철이라는 사람의 쓸모가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곳에는 저보다 먼저 들어와 계신 두 분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평생을 바친 78의 박 선생이었습니다. 박 선생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도 많이 잃고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투석을 받아야 하는 중환자였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해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죠. 누가 봐도 시한부 같은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삶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73세 최 사장이었습니다. 평생 작은 공장을 꽤 크게 키워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들어온 그는 저처럼 두 다리 멀쩡하고 지병 하나 없는 아주 건장한 노인이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들어왔을 때 최 사장은 늘 빳빳한 등산복 차림으로 복도를 활보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돈벌이에서 해방이다. 밥 다 차려주지, 청소 다 해주지, 아플 틈이 어딨어. 여기가 천국이지! 라며 큰 소리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서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죽어간다던 박 선생은 투석을 받고 와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점자책을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우려 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해 복도 창가에 있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일만큼은 기어코 본인 손으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직접 해냈습니다. 이 녀석들도 내가 매일 아침 물을 줘야 사는 걸 아니까 내일 아침에 새순이 돋는지 보려면 나도 부지런히 살아야지.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도 그의 눈빛만은 소년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왔다며 좋아하던 최 사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요양원 직원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식당에 내려가기 귀찮다며 밥도 방으로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트로트 방송만 틀어놓았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호강하러 왔는데 뭐하러 힘들게 꼼지락거려. 그게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한 달, 2달 지날수록 최 사장의 외출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아예 굳게 닫힌 방문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쩌렁쩌렁하던 목소리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의 방에서는 온종일 먹먹한 텔레비전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최 사장의 걸음걸이가 느려졌습니다. 멀쩡하던 두 다리에 힘이 풀렸다며 휠체어를 찾기 시작했고 사람을 마주치는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멍해졌습니다. 의사들이 수시로 진찰했지만 특별한 병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노환으로 인한 급격한 기력 저하라는 뻔한 진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새벽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에 실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병든 박 선생이 아니라 바로 그 튼튼했던 최 사장이었습니다. 최 사장의 텅 빈 방이 소독약 냄새와 함께 말끔히 치워지는 것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며 제 등줄기로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이 없어도 육체가 멀쩡해도 인간은 내일 아침 눈을 떠야 할 당 하나의 이유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빠른 속도로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끔찍한 진실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늪이 어느새 제 발목까지 차올라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 사장이 떠난 후 제 삶의 시계탑도 고장난 것처럼 멈춰버렸습니다. 식당에 밥을 먹으러 내려가는 것조차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알은 모래를 씹는 것처럼 입안에서 서걱거렸고 방에 틀어박혀 낮잠을 자는 시간은 하루가 다르게 길어졌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꼭 숨만 쉬고 있는 시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캐나다에 있는 딸에게 무작정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황급히 빨간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아빠 오늘 하루 뭐 했어? 재밌는 일 있었어? 라는 딸의 명랑한 물음에 대답할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텔레비전 좀 봤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달에도 똑같이 했던 그 옹색하고 텅 빈 대답을 또다시 반복하며 딸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도망치듯 이곳에 왔건만 정작 저는 제 자신에게조차 가장 무겁고 버거운 짐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텅 빈 휴게실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만 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으로 백발이 성성하지만 허리만큼은 꼿꼿한 노인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올해 82의 강태식 어르신, 젊은 시절 큰 노인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했던 전직 병원장이자 이 실버타운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10년 가까이 지내오신 이곳의 터줏대감 같은 분이었습니다. 강 원장님은 초점이 풀린 제 두 눈과 앙상해진 손등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허공을 향해 무심한 듯 묵직한 한마디를 툭 던지셨습니다. 김지점장, 엊그제 죽은 최 사장이 왜 그리 허무하게 일찍 갔는지 아나? 어디 숨겨둔 몹쓸 병이 있어서? 노안이 와서? 아니야. 자기가 세상에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일찍 인정해버렸기 때문이야. 저는 둔탁한 망치를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그분을 쳐다보았습니다. 강 원장님은 창밖에 젖은 정원을 가리키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미련한 착각이 뭔지 알아? 평생 뼈 빠지게 고생했으니 늙어서는 남이 차려주는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며 푹 쉬는 게 최고의 호강인 줄 아는 거야. 자식들 귀찮게 안 하고 돈 내서 시설 좋은 곳에 탁하니 들어오면 남은 인생 우아하고 완벽하게 끝마치는 줄 안단 말이지. 그놈의 망할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비수보다 날카롭게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인간의 몸뚱어리는 참 간사하게 설계되어 있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주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 몸은 알아서 시동을 꺼버려. 아, 이 사람은 이제 세상에 남은 임무가 없구나. 이제 고장낼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뇌가 스스로 생명의 스위치를 내려버린다고. 아무리 비싼 산삼을 먹이고 최고급 침대에 눕혀놔도 자기 손으로 화분에 물 한 번 안 주는 놈은 결국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강 원장님의 그 잔인하리만치 차가운 진실 앞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품위 있게 늙어가고 싶어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스스로 선택했던 이 완벽한 편리함이 사실은 저를 가장 빨리 무덤으로 밀어넣고 있는 부드러운 살인마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 원장님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시며 앙상해진 제 어깨를 툭툭 치셨습니다. 동물원의 맹수들을 보게나 매일 때 맞춰 피 뚝뚝 흐르는 생고기를 던져주면 그 사납던 호랑이도 결국 이빨이 빠지고 하루 종일 배를 뒤집고 잠만 자는 무기력한 늙은 고양이가 되어버려 먹이를 구하기 위해 비바람을 맞으며 숲을 헤매고 달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늙은이들도 똑같아. 돈으로 산 이 빌어먹을 편리함이 우리 몸의 야성을,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를 싹 다 거세해버리는 거지. 김지점장, 살고 싶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당신 손으로 직접 해야만 하는 작고 귀찮은 일거리를 억지로라도 만들어.
그게 당신 남은 목숨줄이야. 원장님이 떠난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휴게실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맡에 켜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저는 이불 밖으로 나온 제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뭇거뭇한 검버섯이 피어나고 핏줄이 앙상하게 붉어진 늙은 손. 하지만 이 손은 한때 무거운 서류 뭉치를 거뜬히 들었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어린 아들을 번쩍 일으켜 세웠으며 아내가 아파서 끙끙댈 때 밤새 등허리를 주물렀던 따뜻하고 강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짐이 들지 않으려고, 그리고 제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선택한 이 길은 어쩌면 가장 이기적이고 비겁한 도피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남은 인생 좋은 곳에서 편히 모실 테니 너희들은 너희 삶을 살아라. 그럴듯한 포장지 뒤에 숨어 저는 제 삶의 주도권마저 돈을 주고 남의 손에 몽땅 넘겨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내일 아침 눈을 떠서 당장 해결해야 할 사소한 과제조차 없는 텅 빈 삶. 그것은 호강도 휴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명력의 포기이자 산채로 서서히 관통에 들어가는 짓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저는 평소처럼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멍하니 기다리지 않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애써 앓는 소리를 삼키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 속에 저와 똑바로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복도를 지나 1층 요양원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내 방 청소는 내가 직접 할 테니 청소 카트는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 속옷하고 양말도 방에서 내가 쭈그려 앉아 손으로 빨아서 널니까 내 세탁 바구니에는 앞으로 손대지 마세요. 테니까 내 세탁 바구니에는 앞으로 손대지 마세요. 제 뜬금없는 요구에 젊은 사회복지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식사나 청소 서비스에 무슨 불만이 있으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굳이 그런 힘든 일 안 하셔도 돼요. 자제분들이 편하게 쉬시라고 비싼 돈 내고 모신 건데 왜 사서 고생을 하세요?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불만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내 두 발로 걷고 내 손을 움직여서 아직 살아있다는 걸 내 스스로 느끼고 싶어서 그럽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 귀찮고 쪼잔한 일들이 이제부터 내 생명줄이니까. 방으로 돌아와 쭈글쭈글한 손에 분홍색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 바닥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비누를 묻혀 제 양말을 벅벅 문질러 빠는 동안 이상하게도 텅 비어있던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활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쪼그린 무릎이 저릿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것은 제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눈물겨운 증거였습니다. 내 손으로 꾹꾹 짠 비눗물이 하수구로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요양원에 들어온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손빨래를 시작한 첫 주에는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습니다. 평생 은행 창구와 서류 결제판 앞에서 펜대만 굴리던 뻣뻣한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큰거렸고 쪼그려 앉았던 무릎은 펴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기 위해 뒤척이는 대신 몸이 고단하니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깊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그 찌뿌둥하면서도 개운한 감각. 그것은 제가 30대 시절 정신없이 바빴던 월말 결산을 끝내고 퇴근했을 때 느꼈던 바로 그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습니다.
양말과 속옷을 빠는 일만으로는 이 길고 긴 요양원의 하루를 다 채우기에 부족했습니다. 저는 제게 필요한 귀찮은 일거리를 더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루 종일 제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텔레비전 전원 코드를 아예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식사가 끝나면 식당에서 곧장 방으로 올라가지 않고 1층 로비와 휴게실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게는 이런 의외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매일 아침 10시면 각 방 문 앞으로 배달되는 조간신문과 요구르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식사 준비로 가장 바쁜 시간에 카트에 싣고 층마다 돌아다니며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사무실로 찾아가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턴 3층과 4층 신문이랑 요구르트는 내가 돌릴 테니 카트에 담아 1층 엘리베이터 앞에만 놔두시오. 젊은 직원들은 또 한 번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왜 자꾸 일을 뺏으려고 하세요? 혹시 저희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셔서 시위하시는 건 아니죠? 원장님 하시면 저희 큰일 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들어온 입주민이 잡일을 자처하니 혹여 클레임이라도 걸릴까 노심초사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밥 준비할 시간 벌어주는 거고 나는 2달이 근력운동 삼아 하는 거니까 늙은이 수명 연장시켜준다 치고 그냥 모른 척 눈 감아 주시오. 누가 물어보면 내가 억지 부렸다고 하고.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저는 가벼운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1층에 내려가 신문과 요구르트가 담긴 작은 카트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바퀴를 밀며 3층 복도를 걸어가는 제 발걸음에는 묘한 믿음감이 생겼습니다. 호수별로 배달 명단을 확인하고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정확한 호수 문 앞에 신문을 툭, 요구르트를 탁 내려놓는 동작. 허리를 굽혔다 펴는 그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이 마치 끊어졌던 제 삶의 태엽을 다시 팽팽하게 감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지점장님, 이 아침부터 웬 카트를 끌고 다니세요? 아침 산책을 나오던 옆방 노인네가 동그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예. 다리가 굳는 것 같아서 운동 삼아 배달 알바 좀 뛰고 있습니다.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하는 제 목소리에는 이 요양원에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내어본 적 없는 단단한 힘과 활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만 쉬며 죽을 날을 기다리는 요양원의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침을 위해 조간신문을 배달하는 작지만 분명한 역할이 있는 김상철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신문과 요구르트를 돌리는 일은 그저 굳은 다리를 푸는 운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굳게 닫힌 방문 앞을 지나치며 저는 이곳 노인들의 고요한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문이 열리며 부스스한 얼굴로 요구르트를 집어드는 어르신들과 간밤에 잘 주무셨소? 하며 가벼운 아침 인사를 나누었고, 어떤 날은 며칠째 문 앞에 신문이 고스란히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얼른 사무실로 달려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일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 쓸모없던 제가 누군가의 안부를 확인하고 요양원의 아침을 여는 작은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복도 끝 창가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박 선생과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휠체어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분무기를 쥐한 그의 앙상한 손길만큼은 더없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제가 다가가 카트에서 요구르트 하나를 꺼내 손에 쥐어드리자 박 선생은 두꺼운 돋보기 너머로 저를 물끄러미 올려다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김지점장, 요즘 얼굴빛이 몰라보게 좋아졌네. 처음 왔을 땐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사람처럼 얼굴이 잿빛이더니 이제야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나. 기분 좋은 땀 냄새 말이야.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제 몸에서는 퀴퀴한 노인 냄새나 무기력한 소독약 냄새 대신 갓반 비누 냄새와 약간의 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 숨쉬며 제 몫의 하루를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훈장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대학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 먹었다 별일 없다 바쁠 텐데 끊자 며 1분도 안 돼서 무미건조하게 끝났을 통화였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핑계로 저 스스로 마음의 담을 굳게 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잘 하셨어요? 거긴 좀 어때요? 하루 종일 안에만 계시려면 안 답답하세요? 늘 피곤에 찌들어 있던 아들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에 힘을 꽉 주어 대답했습니다. 답답하긴. 아비는 요즘 하루가 짧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혼 노인네들 신문도 돌려야지. 내 양말이랑 속옷도 쪼그려 앉아 내 손으로 싹싹 빨아서 널어야지. 이따 오후에는 원장님이랑 휴게실 화초들 묵은 잎 떼어내는 것도 거들기로 했다. 내 걱정은 추워도 할 것 없으니 넌 네 수술실 환자들이나 신경 써서 잘 챙겨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작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깊고 따뜻한 안도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버지. 목소리가 옛날 은행 지점장 하실 때처럼 쩌렁쩌렁하셔서 저 진짜 마음이 놓여요. 다음 달 휴가 때 애들 데리고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진짜 짐이 되지 않는 길은 돈을 쥐어주고 시설 좋은 곳에 들어가 가만히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예전 같지 않을지언정 스스로 자신의 하루를 통제하고 작은 일이라도 책임을 다하며 나 아직 이렇게 펄펄하게 살아있다는 눈빛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의 가슴에 얹힌 무거운 돌덩이를 치워주는 유일하고도 진짜 배기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75이 되어서야, 그것도 남이 차려주는 밥상 앞에서 시름시름 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어 움직이기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 하루는 여전히 신문과 요구르트를 돌리는 일로 시작되었고, 오후에는 휴게실 화초를 돌보거나 제 방을 구석구석 닦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눈빛은 맑아졌고 다리에 근육이 단단하게 붙으면서 걸음걸이에도 제법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요양원 직원들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점장님 오시고 나서 요양원에 활기가 돈다며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돌덩이처럼 무거운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시동을 걸고 생명줄을 이어가면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니 과거의 저처럼 편리함의 늪에 빠져 서서히 허물어져가는 노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을 가장 아프게 찌른 사람은 2달 전 이곳에 새로 입소한 71의 이복순 여사였습니다. 이 여사는 종로에서 40년 넘게 유명한 곰탕집을 운영했던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억척스러운 여장부였습니다. 평생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땀을 흘리며 자식 셋을 모두 유학가게 보내 번듯하게 키워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심해져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자식들이 뜻을 모아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며 이 고급 요양원으로 모신 것이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 이 여사는 빳빳하게 파마를 하고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채 거침없는 입담을 자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평생 남밥만 차려주다가 이렇게 남이 해주는 밥을 제 시간에 척척 받아 먹으니 옥황상제가 안 부럽네. 우리 자식들이 최고야. 입버릇처럼 자식 자랑과 현재의 호사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사스러운 기쁨의 유통기한은 길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마솥불을 지피던 사람이 하루 종일 푹 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봐야 하는 삶을 견뎌낼 리 만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 여사의 화려했던 스카프는 옷장 구석에 처박혔고 머리는 부스스해졌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반찬을 두고 간이 안 맞네, 조미료 맛이 너무 나네 하며 까탈을 부리더니 급기야 식당에 내려오는 횟수조차 줄어들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최 사장이 떠나기 직전에 보였던 바로 그 텅 빈 눈빛.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징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강 원장님이 제게 그러하셨듯 누군가는 저 양반을 흔들어 깨워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식당 주방장에게 부탁해 껍질을 까지 않은 흑마늘 한 바구니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이복순 여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여사님, 안에 계십니까? 나 김상철이요. 문을 열고 나온 이 여사는 까치집을 한 머리에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마늘 바구니를 방 안 테이블에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여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글쎄, 내가 식당 반찬에 마늘장아찌 좀 해달라고 우겨서 생마늘을 얻어오긴 했는데 내 이 굵은 손가락으로는 도저히 껍질을 깔 수가 있어요. 이 여사님, 종로에서 식당 크게 하셨다면서요. 칼질이랑 재료 손질은 눈 감고도 하실 텐데 늙은이 도와주는 셈치고 이것 좀 같이 까줍시다. 이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참나, 비싼 돈 내고 들어와서 내가 왜 이 짓을 합니까? 직원들 시키면 다 까서 주는데 뭐터러 사서 고생을 해요. 난 손가락 아파서 못하니까 도로 가져가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고 바닥에 철파덕 주저앉아 엉성한 폼으로 마늘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그래도 내가 벌린 일인데 어떡합니까? 오늘 밤새우더라도 다 까야지. 이 여사님은 그냥 옆에서 내가 제대로 하는지 감독이나 좀 해주시오. 제가 마늘 껍질을 까느라 낑낑대며 생채기를 내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자 한참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던 이 여사가 벼랑간 짧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고무장갑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비키시오. 마늘을 그렇게 까면 알맹이 다 상해서 못 써요. 칼끝으로 꽁치를 살짝 쳐서 까야지. 평생 팬데만 부린 양반이라 그런지 손끝이 영 야무지질 못하네. 내놓으시오. 이 여사의 거친 손이 흑마늘을 쥐고 칼끝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곰탕집 안주인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까도 끝이 없는 마늘 산 앞에서 이 여사는 투덜거렸지만 묘하게도 그녀의 손놀림에는 경쾌한 리듬이 실려 있었고 구분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편안하고 완벽한 휴식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살아 숨쉬는 자만이 뿜어내는 눈물겨운 생명력이었습니다. 마늘 한 바구니를 다 까고 난 후 이복순 여사의 콧등에는 송글송글 기분 좋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가 미쳤지. 돈 내고 들어와서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입으로는 연신 앓는 소리를 쏟아냈지만 매운 마늘 냄새가 밴 손을 씻고 나오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어제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는 참으로 낯설고도 반가운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늘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깨작거리며 밥을 절반 이상 남기던 이 여사가 식사가 끝난 후 배식구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젊은 영양사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건넸던 것입니다. 저기 아가씨, 어제 내가 깐 마늘로 장아찌 담글 때 말이야. 간장에 식초만 냅다 들이붓지 말고 매실청을 좀 섞어봐. 그래야 우리처럼 소화력 떨어지는 늙은이들 위장에 탈이 안 나. 내가 40년 곰탕집 하면서 깍두기랑 마늘 장아찌 하나로 종로바닥 주름 잡던 사람이야. 못하면 이따 오후에 내가 양념장 비율 좀 봐줄까?
갑작스러운 참견에 당황한 영양사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자 이 여사의 주름진 입가에 오랜만에 드그양양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이 여사는 식당 주방 한 구석에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직접 칼을 잡지는 못했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양념 비율을 지시하며 주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오른 마늘 장아찌는 평소보다 훨씬 깊고 감칠맛이 났습니다. 식사하던 노인들이 "오늘 반찬 참 맛있네" 라며 한마디씩 거들자 이 여사는 밥숟가락을 든 채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스카프가 다시 목에 둘러진 것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 여사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립스틱을 바르고 식당 메뉴가 적힌 칠판을 꼼꼼히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일상에 내 미각과 경험이 이 요양원 식탁에 필요하다는 작지만 확실한 쓰임새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여사가 식당에서 활기차게 잔소리를 쏟아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저는 휴게실 창가로 걸어가 가만히 바깥 풍경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덧 요양원 정원에는 스산했던 가을이 지나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묵직한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강하던 최 사장이 아무런 병도 없이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난 이유,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박 선생과 우울증에 빠질 뻔했던 이 여사, 그리고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던 제가 다시 펄펄하게 살아 숨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결코 비싼 영양제나 최고급 요양시설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노인들을 정말로 살아가게 하는 힘, 그것은 내일 아침 눈을 떠야 할 핑계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 양말 한 켤레를 빠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복도 화분에 물을 주거나 앞방 노인네의 안부를 묻는 귀찮은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아직은 내가 필요하다는 그 감각이야말로 우리 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남은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긴 채 편안하게만 살고 싶어서 선택했던 완벽한 돌봄. 그것은 어쩌면 늙음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오해였을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모든 불편함을 제거해버린 삶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조차 빼앗아버리는 부드러운 감옥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움직인다는 것이고 누군가와 부대끼며 책임을 진다는 뜻이니까요. 그 책임의 크기가 젊은 시절처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몫의 하루를 온전히 내 손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곳 요양원에서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동년배 여러분,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의 뒤를 따라올 젊은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겼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제 낡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서히 죽어가던 제 숨통을 트이게 하면서 얻은 뼈저린 깨달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후를 조금은 불편하게 세팅해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돈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혹은 자식들이 효도하겠다며 말린다고 해서 내 손발을 움직여야 하는 일상적인 노동을 완벽하게 남의 손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 무거운 이불을 개고 내 입에 들어갈 반찬거리를 다듬고 굽은 허리로 방바닥을 닦는 그 귀찮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이 굳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훌륭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돈으로 산 100%의 편리함은 노인에게 100%의 독약과 같습니다. 일부러라도 내 몸을 꼼지락거려야만 굴러가는 팍팍한 불편함을 일상 속에 기어코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좋으니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나만의 역할을 반드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역할이란 거창하게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베란다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챙겨주는 일, 아침마다 분리수거장에 나가 박스를 정리하는 일, 아니면 매일 같은 시간에 아파트 단지를 돌며 경비원 잔소리를 거두는 일이어도 좋습니다. 아이고, 저 영감님 오늘 안 보이네. 어디 아프신가? 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부재를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 나를 기다리는 작은 책임감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살아내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그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늙은이들이 진짜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길은 뒷방에 숨어 기착 없이 죽은 듯 지내거나 요양원 침대에 누워 돈으로 연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무릎이 쑤시고 동작이 굼뜰지언정 내 스스로의 힘으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씩씩하게 통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비록 늙었지만 여전히 당신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고 자식들이 안심하고 제 밥벌이에 집중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마지막 눈을 감는 날까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이 요양원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생이 조용히 저물고 구급차의 붉은 경광등이 고요한 복도를 번쩍이며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것이 늙음이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숙명일 테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굳게 닫힌 방문 뒤에 숨어 그 사이렌 소리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내일 아침 유구시에도 어김없이 찌뿌둥한 허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고 낡은 고무장갑을 낀 채 내 몸에 온기가 남은 속옷을 비누로 벅벅 문질러 빨며 하루의 톱니바퀴를 돌리겠죠.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 신문과 요구르트가 묵직하게 담긴 카트를 끌며 굳게 닫혀있는 이웃 늙은이들의 방문을 하나하나 기분 좋게 두드릴 것입니다. 김지점장, 오늘 아침도 수고가 많네 하며 문을 열고 나오는 그들의 반가운 목소리와 눈웃음을 마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 두 손의 훈장처럼 박인 이 거친 굳은 살과 무릎의 기분 좋은 뻐근함이 곁에 있는 한 저는 제 심장이 멎는 그날까지 가장 나답게 가장 펄펄 끓는 온도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 넋두리를 가만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한 나 자신에게 혹은 주름진 얼굴로 늙어가는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독약을 쥐어주며 그것이 진정한 호강이고 효도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몸 한구석이 아픈 것도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내일 아침 눈을 떠야 할 단 하나의 하찮은 이유마저 잃어버리는 것. 나라는 사람의 쓸모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배우자나 친구들 혹은 늙어가는 부모님과 함께 이 영상을 꼭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는 껍데기뿐인 편안함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내 두 발로 딛고 서서 기분 좋게 땀 흘릴 수 있는 진짜 노후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 다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살아 숨쉬는 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두 손 안에 꽉 쥐어 있어야만 하니까요.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할 여러분의 눈부시고 당당한 내일 아침을 이 75의 늙은이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